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조진혁 아나운서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전 날마다 하죠. 네,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건 당연하지만 운동 전에도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운동 효과도 감소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운동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근육과 관절의 윤활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신체 에너지 대사도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운동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의학연구소가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은 운동 한 2시간 전에는 500에서 600ml, 운동 직전에는 4-5모금만 가볍게 충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운동도 힘든데 제대로 이 운동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시원한 물 한 컵 같은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홍일 원장님, 김남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남녀노소 피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이잖아요. 우리 원장님들도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 원장님 네. 어쩔 때 가장 참기가 힘드신가요? 일단 지금 요 생방송 상태가 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극복을 하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평상시에는 이제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 제가 잘 낫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입니다. 좀 의료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좀 드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원장님들은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이건 윤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정을 나눕니다. 초코 땡땡. 초코 과자 네네. 정 과자요. 저는 이제 단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풀려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저희 직원들은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아 하면 단 음식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도 단유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맞아, 별명이잖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이 단 맞아. 걸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스트레스 하면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다이어트, 그러니까 네. 비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다이어트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원장님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김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좀 전에 스트레스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 살이랑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요?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혈중에 있는 당분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스트레스, 살찌지 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안 빠지는 체질로 변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이 몸에 근육이 많으면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대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실제 실제 근육이 많아지면은 근육량이랑 우리의 기초 대사라고 하죠. 비례해서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은 살을 많이 태워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축적이 적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에는 우리 탄수화물 저장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에 탄수화물을 저장시키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으면 살이 더 찌지 않는 것이고 근육량이 적으면
창고가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축적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살이 안 찌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평균 운동을 수명도요. 근육량이 이런 많으면 많을수록 어르신들도 오래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논문으로도 있어요. 수명에도 네, 연관이 맞습니다. 있는 근데 거죠? 어르신들은 근육을 유지해야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 역시 근육이 이제 적당한 운동이 우리 건강에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의학에서는 사실 그 비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그냥 좀 통통해 보인다, 너 살 좀 빼야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의학적으로 비만의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김 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의학적으로 이제 WHO에서 나온 그 공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 2번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30 이하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런 이제 동양인들의 기준으로는 25 이하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70kg인데 그 키가 185이기 때문에 1.85로 2번 나누게 되면 한 20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정상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새 인바디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우리 운동센터 가면 다 인바디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지방률을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성분들은 지방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25% 아래가 정상이고요. 네. 여성분들은 33% 아래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의료인이 참 뻔뻔하시네요, 원장님. 원장님 뭐 키 크신 거는 맞지만 약간의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체지방률이 남성은 25% 이상이면 비만이고 여성은 33% 이상이면 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도 많고 또 요즘에는 휴대폰 때문에 많이들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일 처리도 그리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의 전쟁이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점점 늘면서 더 이상 방심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건강검진하세요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네. 그것을 검사해본 그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부터 쭉 우리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그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약 30% 정도였던 우리 비만의 유병률이 지금은 35%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특히 더 많이 늘어난 게 우리 남성분들이에요. 제일 네.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남성분들의 그래프인데요. 남성분들은 35% 정도 수준에서 46% 정도까지 우리 비만의 유병률이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네. 우리 남성분들이 요새 술도 많이 하시고 뭐 업무에 치여서 운동도 많이 적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 비만이 더욱더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비만이 그냥 살이 좀 찐 정도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그 질병으로 분류가 된 게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만도 질병이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겉보기뿐만 아니라 이 속에도 많은 질병에 노출시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비만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대사질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걸 이제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발병률을 약 2배 정도 상승시키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같이 생기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4.1배까지도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비만이 되면 그 염증 세포들이 늘면서 몸에 염증 반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지 아실까요? 뭔가 혹시 알레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피부과? 예, 피부와 알레르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염증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때문에 각종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비만 치료는 꼭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만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관절염이나 뭐 고혈압 그리고 이 당뇨 같은 질환들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하신 중년들께서는 스스로도 살을 빼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슬픈 건 살도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나이와 다이어트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살도 안 빠진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실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날씬하신데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 5년에 10% 정도 그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겪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에스트로겐 농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데 네.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지방의 축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성형 비만은 원래 전신 비만, 그러니까 팔다리 비만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갱년기를 지나면 이상하게 배만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있어서도 사실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살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남성 갱년기에 또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사실 살이 같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지방이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갈색 지방은 되게 좋은 지방이에요. 네. 백색 지방을 태워주는 그 지방인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갈색 지방 함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인체 유해한 백색 지방의 함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 살이 안 빠진다는 게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물 마시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가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궁색한 변명 같지만 그래서 제가 수분 섭취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실제로 물만 마셔도 이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물만 마셔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물에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살이 안 찔 것이다 생각하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소화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위가 약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부어요. 다리도 붓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메스껍고 참을미도 잘하고 어깨도 많이 결리고 아파요. 이게 담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이 습담이 많으신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원장님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지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뭐 부종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부종이 많아서 살이 찐다고 느끼는 것도 대단히 많지만 에너지 대사율이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서 태워서 내보내는 게 적기 때문에 담이 많다는 건 몸에 쌓이는 게 담은 지금과 같은 수분과 같은 것도 되지만 지방도 되고 신진대사, 체액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에 쌓이는 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그 담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소화기가 약하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어깨도 많이 이렇게 무겁게 내리누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윤 원장님이 말씀해주시는 증상이 딱 저거든요. 그래요? 네, 몸에 참 담이 많은 것 같다, 소화기관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어깨도 많이 결린다. 딱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 체질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님 좀 더 깊게 짚어주시죠. 네, 비만의 유형도 체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 한방에는 사상 체질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네.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는데 상체만 비대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네. 어르신들 보면 다리는 가늘고 엉덩이도 약한데 상체, 팔만 두껍고 상체 비만이신 분들은 이제 위에 우리 그 기운이 몰리는 소양인이실 확률이 높고요. 소양인형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체는 팔은 가늘고 어깨는 이렇게 단아하게 생겼는데 하체 비만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음인형 비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형 비만이 생기는데 특히 복부나 엉덩이가 둘레가 좀 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태음인형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 체질에 따라서 이 다이어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김나시 원장님 좀 더 네. 설명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우리 체질에 맞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 체질에 맞는 약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비만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한방 비만 치료는 한약 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약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 살을 계속 에너지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정 아나운서님이 담이 많다고 하셨는데 불순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한약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본인의 체질에 맞는 약재들을 섞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약침이나 매성과 같은 치료들도 비만에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산삼하고 사양 같은 그 성분들을 모아서 만든 비만 약침이 있어요. 그것을 그 지방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확 돌고 그리고 지방세포가 좀 이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비만을 개선시켜주는데 국소적인 비만 개선시켜주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매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진 부분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살을 빼주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진 부분에 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땡겨주는 리프팅하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의학적 치료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방 치료는 일단 부작용이 적다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맞춤식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약을 끊을 때 한꺼번에 툭 끊는 게 아니고 서서히 끊어가는 이제 테이퍼링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요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은 거, 요요 현상이 거의 없다. 이 두 가지가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장님 먹어야 하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건가요? 물론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지방이 잘 안 빠지고 근육량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가 줄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고 체중 빠지고 지방 빠지고 이런 게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방지시키고 우리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하는 데는 주로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는 3개월 정도, 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김남식 원장님이 이 비만 약침에 대해서 그 비만 부위에 직접 이렇게 자입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약물을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걱정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한 치료법인 건지 이건 윤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뭐 한방 비만 치료는요. 부작용이 적다고 지금 김남식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한방 비만 약침은요. 더더군다나 안전합니다. 네. 한방 비만학회에서는 이 비만 약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처방을 구상을 했고요. 사향, 산삼 이 고가잖아요. 귀한 약재들을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가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약재들로 선택을 했고요. 네. 또 이거에 대한 세포 독성 실험, 활성 시험까지 진행을 했고 또 그리고 이 동물 실험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네. 약동학 시험을 했는데요. 약동학 시험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갔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내느냐.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많이 넣는다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약동학 시험 거치고 임상 시험까지 한 안전한 산삼 비만 약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만 약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빨리 좀 살을 빼고 싶고 맞아요. 식욕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이 양약을 통해서 살을 빼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양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시판된 양약 중에서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약은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그 교감신경 항진제 같은 것을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우리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살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 일단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이러한 부작용들은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나 환각,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살 충동이 드는 경우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은 우리 식약처에서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약뿐만 아니고 우리 뭐 우울증 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약을 사용하거나 하기도 하는데요. 우울증 약을 사용을 했을 때는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그러니까 중풍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준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것도 신중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 흡수를 억제해주는 약도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살이 찌는 것은 사실 단맛이 강한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찌는 거거든요. 네. 이 지방 흡수만 억제해준다고 살이 안 찌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요새는 이제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주변에 맞아요.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싹 빼주는 주사 이런 걸 많이 배에다 직접 삭센다, 뭐 하는 거.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직접 매일매일 이렇게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발병률을 좀 증가시킨다는 뭐 왈가왈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보고들도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주사는 끊었을 때 바로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이러한 약들은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이 다이어트 약을 오남용해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이 최근에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의해서 복용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 하면은 당연히 먹는 것을 먼저 조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너무나 많은 상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김남식 원장님께서는 다이어트 식이요법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주시죠. 일단은 단당류를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당류. 예, 요새 뭐 케톤 다이어트다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다 해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게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시면 사실은 시행을 하셔도 됩니다만 대부분은 짧게 공복을 좀 오래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에 또 먹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무조건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웬만하면 좀 지양해 주시고 네. 평소에 단맛이 강한 식품을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주범은 바로 밀가루 식품, 그러니까 빵과 같은 것들입니다. 밀가루 식품을 섭취하시게 되면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지방의 축적이 많아지고요. 또 밀가루 식품 빵을 먹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장에 미세한 구멍을 만듭니다. 미세한 구멍. 그거를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위장대, 그러니까 장내에 있어야 되는 독소 물질들이 복강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우리 몸에는 독소가 있으면은 주변에 지방이 엉겨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장 지방의 그 함량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밀가루 식품은 뭐 안 먹으면 먹을 게 없기는 한데요. 최대한 좀 적게 조절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밀가루랑 단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역시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네요. 네,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밀가루 조심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의학에서 보는 비만의 치료와 그 방향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우리나라 성인 65세 이상 중에 10명 중에 8이 앓고 있는 국민병이 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진혁 아나운서 혹시 좀 예상이 가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어떤 관절 문제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네.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윤 원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가장 많은 질환은 무릎 관절 질환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 그리고 허리, 그다음에 발목, 손목 이렇게 그 관절마다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고 오시는데 특별히 많은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은 60,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 연골이 닳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80대 이후에도 오세요. 이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도 통증이 네.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많이 사용을 하셔서 40, 50대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40대 이하도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60, 70대 그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병이 되는 거지만 요즘에는 40대 이하 환자도 상당히 많다. 우리도 젊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이르는 건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절에 발병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관절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관절의 이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매끄럽고요. 질기고 그리고 쿠션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딱딱해지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얇아지게 되는데요. 그 얇아짐으로 인해서 관절을 사용할 때마다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발병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관절 주변에는 근육하고 인대가 있습니다. 네. 네. 무릎 같은 경우는 대퇴사두근이 있고요. 또 이 팔꿈치나 뭐 발목에도 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인대는요. 콜라겐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탄력이 있고 힘을 있는 그래서 우리 관절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면서 관절을 지지를 못해주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을 지지해주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관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닳는다는 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증상이 빨리 온다거나 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 몸에는 관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체에는 어깨하고 팔꿈치, 손목이 있고요. 이제 하체에는 무릎하고 또 골반도 고관절도 있고요. 척추 관절도 관절이고요. 발목 관절도 있는데 상체는 주로 과사용입니다. 야구 선수 같이 투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많이 던져서 생기는 어깨 관절염증이 많겠죠. 그리고 하체에는요. 과사용뿐만이 아니라 과체중도 있습니다. 이 비만이 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요. 또 하체 쪽에 그 무릎 관절에는 또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 오다리. 또 골반의 변형에 의한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그리고 발바닥에 이 아치가 무너진 경우, 이런 경우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빨리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이 너무 과해도 그렇고 또 운동이 너무 없어서 대퇴사두근이 약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육과 뼈가 이제 영양 공급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은 혈관이 좀 빨리 막히고 동맥경화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관절염이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이제 유전적으로도 관절염이 빨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과사용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비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체중이 무거우면 무릎 관절이 힘드니까 네. 그래서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비만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해도 사실 초반에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부터 어떤 과정으로 악화가 되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관절염을 이제 초기에 빨리 캐치를 해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한라산 같은 데 높은 데 갔다 오면 당연히 아픈 게 당연하죠. 그래서 좀 쉬어주면 괜찮은데 둘레길을 걸었는데도 무릎이 이렇게 쑤시고 아프다. 네. 자, 이런 경우는 초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초기에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마모가 아주 적게 되는데 과사용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 주변 또는 어깨 관절 주변이 쑤시고 아프다. 이런데 회복이 되기도 하죠. 네. 자, 이런 경우는 초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기 정도로 넘어가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관절 연골 마모도 좀 많아지고 또 사용도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게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네. 어깨 관절도 예전만큼 이게 덜 돌아가네. 힘도 좀 덜 나오고 어깨 들어올리기도 좀 무겁고 네네. 뭐 무릎도 이제 뭐 관절이 이제 그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좀 힘들어지는데 네. 이 또한 중기 정도 돼도 또 통증이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기가 되면은요, 네. 연골이 이제 정말 많이 닳아서 뼈와 뼈끼리 마주치는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와. 이제는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네. 뭐 밤낮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힘든 경우인데 말기가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중기 정도만 돼도 이제 관절이 부붓고 아프고 종창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처음에 관절이 붓고 아프다, 뻑뻑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빨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과사용으로 인해서 관절을 쓸 때 아프다가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관절을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힘들고 불편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을 지금 겪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가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윤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하면 퇴행성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보통은 노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40대 왔는데 이게 노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뼈를 주관하는 건 신장, 콩팥이고요. 근육을 주관하는 건 간입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몸에 간음허, 신음호 해서 간신음호가 오면은 관절 주변의 혈액 공급이나 이런 활액량의 공급이 적게 되면서 오는 그런 관절의 약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관절 내 진액이 부족해져서 점차 관절이 약화하는 현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사실 관절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네. 싶은데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건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게 발병하는 원인과 위치가 다 다릅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제 좀 전에 우리 골관절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것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에 생기는 마모 현상과 거기에 생기는 염증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요 연골에 생기는 염증이 아니고 관절 전체를 싸고 있는 활막이라고 하는 물주머니 같은 그 물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절을 싸고 있는 물주머니에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쓰는 것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음식을 먹었거나 하는 경우에 더욱더 악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골관절염은 우리 많이 써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무릎 관절 같은 큰 관절에 많이 침범을 하게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인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소관절, 그러니까 손가락 같은 데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열감과 부종과 같은 염증성 반응들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훨씬 더 심하고요. 우리 엑스레이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특징적인 증상들, 그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것들도 대부분은 류마티스성 질환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아시면 되고 우리 손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네. 손가락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것은 끄트머리, 그러니까 여기가 활동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끝에 있는 부분에서 변형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통증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골관절염의 특징이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활동성이 적은 요 손바닥 부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손에 있는 증상을 가지고 구별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많이 써서 이제 그런 기관들이 좀 퇴화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굳어간다.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한의학적 치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윤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뭐 한의학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한약을 이제 다려서 드리는 탕약 치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침 치료, 또 약침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나 치료가 있습니다. 자, 탕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신허이기 때문에 보간신, 강근골, 간장과 신장을 보해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한약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보간신 강근골 하는 처방을 쓰는데 남자는 육미주황탕을 많이 쓰고 여자는 팔진탕,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시면 이제 저는 십전대보탕에 이제 가미를 많이 하는데 삼총사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많이 쓰는 약재 우슬두충 오가피. 우슬두충 오가피 이거 외워주시면 네. 집에서는 또 차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홍화씨도나 홍화도 많이 사용하고 청각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침 치료인데요. 침은 관절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혈자리에 자침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전문가인 한의사한테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약침도 있어요. 이제 약침이 있는데 약침도 복약침이 있고 또 뭐 청열 해독 약침 이런 여러 가지 약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간신히 허해야지만 관절이 항상 그렇게 그냥 완만하게 아픈 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아프다가도 많이 붓고 많이 열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관절에 열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몸이 좀 튼튼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염증을 치료해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몸이 너무 허하다 그러면 이제 보호하는 치료를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복약침을 많이 쓰는데요. 봉독 치료고요. 이 복약침은 알러지만 없으면 그리고 현재는 복약침이 정말 안전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복약침 치료 전에 이제 스킨 테스트해서 하기 때문에 관절이 너무 아프시다. 특히 무릎 관절, 어깨 관절이 너무 아프시다 그러면 한의원에 가셔서 복약침 치료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한약과 침 그리고 약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퇴행성 관절염에 침을 맞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더 궁금해지거든요. 자, 이와 관련돼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이제 침을 맞으면 조금 답답한 부분.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초코 땡땡을 많이 먹는데 너무 빨리 치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주사 치료를 받아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죠. 논문을 보시면 침 치료 후에 4주 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은 것보다 침 치료만 받았을 때 더 관절의 통증도 줄어들고 강직도 없어지고 부종도 줄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이만큼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도 적고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달 이상 치료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추나 치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그 수술 후에 인공관절 수술 또는 연골 재생술, 성형술 이런 수술을 하거나 인대,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제 끊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하시고 나서도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관절 운동의 범위를 넓혀주는 데는 추나 치료만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척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추나술에는 관절 가동술이 또 있어요. 네. 추나 치료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작용이 없는 침 치료이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4주 이상 좀 침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추나 치료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으로 결국에는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할 상황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어떠한 기준을 삼고 있는지 윤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보통 이제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골이 다 닳아서요.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을 받으세요.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시고 부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공관절이 이제 뭐 보통은 15년에서 20년 정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연세를 고려하셔서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20년 정도를 생각하면 75세, 80세 정도 됐을 때 그전에는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튼튼하고 연골이 아직 남아 있으시다면 네. 보존적 치료로 잘 쓰시다가 맞는 시기에 또 적절하게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남아 있는지 아닌지 네네. 이것을 엑스레이나 뭐 CT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MRI를 찍으셔야죠. MRI를 찍어서 알아봐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걷기도 힘드니까 운동은 뭐 상상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뭐 비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또 근력이 약해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적합할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에 대한 운동법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이 늘어나지 않으셔야 돼요. 체중 늘지 않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똑같은 자세, 무리한 동작 그리고 나쁜 자세를 없는지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은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못 걷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무릎 관절을 90도 이상 꺾지는 마시고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을 하는 것도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쉬운 거로는 앉아서 발목만 이렇게 당겨 주셔도 돼요. 이렇게 당겨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하셔도 충분히 대퇴사두근이 강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워서 수건이나 밴드로 발바닥을 고정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셔도 됩니다. 들어 올리는 동작도 좋고요. 네. 그리고 하늘 자전거라 그래서 누우셔서 골반을 지지하시고 하늘에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타 주셔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 무릎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체중도 더 이상 찌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부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억해야 할 사항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윤홍일 원장님께서 산조인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조인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도 좀 두려우신 분이 있으시죠?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올 것 같고 자 이러신 분들 오늘의 한방 시간 기울여 주시고요. 자 산조인탕입니다. 산조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그 멧돼지 씨앗으로서 차로서 불면증이 있을 때 많이 드시라고 권고하는 그런 약재이기도 합니다. 산조인탕은요, 장준경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 있는 명의가 금괴요약에 수록한 그런 처방입니다. 자, 산조인하고 복령, 청궁, 지목, 감초 이런 5가지 약재를 배합해서 만든 그런 처방입니다. 이게 그 주치에 보면 허번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에 치료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하고 과로한 상태, 허번. 몸이 피곤한데 번증이 있어요. 번이라는 건 번뇌.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을 치료하는 그런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산조인탕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나갈 거고요. 자, 산조인탕의 효능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산조인이에요. 이제 산조인은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고요. 항스트레스 작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조인탕은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뭐 신경 과민이나 불면증 그리고 건만증 이런 식은땀 이런 것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위가 약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도 치료를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잠도 잘 오게 하는데 소화도 좀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보통은 그 소음인들은 고민이 많고 이렇게 스트레스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소화기도 약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더 되겠죠. 더더군다나 진정해주고 또는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항산화도 효과도 있고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몸을 지키면서 그리고 잠을 잘 오게 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동의보감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잠에 너무 취해 있는, 잠을 너무 자주 자는 분들한테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요. 산조인을 볶아서 쓰면은 잠을 잘 오게 할 수 있고요. 생산조인을 쓰면 오히려 잠을 안 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산조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위 때문에 열병이 나서 몸에 열이 나서 그리고 몸이 약해져서 그리고 기운이 없고 또 그래서 힘줄이 당기고 온몸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한테 쓴다고 주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심장에 화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스트레스보다는 몸이 약하거나 잘 못 먹고 이래서 감기만 걸려도 땀이 많이 나고 몸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보다는 잘 먹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열이 예전에는 감기나 열병에 의해서 심장에 열이 왔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열이 많이 생겨서 우리 몸에 심화가 많이 생겨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찬 기운을 받아서 몸에 열이 많다. 그렇지만 잠이 잘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치의에서 우리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심장에 화가 많고 몸에 열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산조인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불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저한테 산조인탕이 정말 그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같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정말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산조인탕에 대한 논문인데요. 산조인탕과 수면 유도제에 대한 그 약을 동시에 복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조인탕을 먹은 군과 수면 유도제를 먹은 군이 효과가 산조인탕이 더 좋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4주째까지 실험을 했는데요. 18세에서 60세 되는 그 불면 환자들한테 산조인탕을 투여하기도 하고 수면 유도제를 투여를 했는데 4주째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게 수면 유도제가 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산조인탕도 거의 버금가게 잠을 잘 오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성과 그리고 부작용입니다. 자, 산조인탕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잠을 드는 시간에 정말 편안하게 드세요.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를 드시면 어떤 게 되냐면 혼미해지고 약간 멍해지면서 취한 느낌의 잠을 주무시는데 산조인탕을 드시면 평소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잠을 자게 되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도 더 깁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몽롱하고 어지럽고 다리가 힘이 풀리고 기운이 없고 멍한 그런 느낌이 없이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다는 게 산조인탕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 불면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더 많고 갱년기시다. 그러면은 불면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불면 산조인을 볶아서 저희가 안전한 한약재로서 만든 산조인탕을 한의원에 가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건강 한의사 윤홍일 원장이었습니다. 네, 윤홍일 원장님과 함께 불면증에 효과적인 산조인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윤 원장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이 효능을 더 잘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산조인탕은 아까 논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면 유도제처럼 드시자마자 잠을 자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주, 한 달 정도 이상 드시게 되면 수면 유도제와 거의 같은 효과의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오랜 그 습관 같은 것이 모여서 생긴 게 불면증이다 보니까 이 네. 산조인탕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떤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복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산조인탕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